이번에 두 번째 10년마다 증여해라라는 주제거든요. 이거는 이 증여재산가액과 관련돼 있어요. 아까 증여 받았을 때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소급 10년 안에 증여한 거는 합산해서 계산한다라고 했거든요. 10년께 합산되기 때문에 10년 이전에 증여하면은 합산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증여하고 언제 증여하냐면 10년 있다. 증여하면 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녀가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미성년자죠. 그럼 줄 수 있는 금액, 세금을 증여세를 안 내고 줄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 그리고 10년이 지난 11살 때 또 2천만 원 또 증여합니다. 그리고 10년 지난 21살 때 이때는 이제 성년이 됐겠네요. 그럼 증여재산 공제액이 5천만 원으로 뛰겠죠. 그리고 31살 때 또 5천만 원을 줍니다. 결국 31살 때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1억 4천만 원이에요. 근데 만약 이거를 그냥 1억 4천만 원을 31살 때 준다라고 하면은 한꺼번에 줄 때? 한꺼번에 준다라고 하면은 900만 원 정도가 세금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처럼 10년 단위로 증여재산 공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면은 그래도 세금 없이 많은 금액을, 적지 않은 금액을 증여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증여도 신경 미리미리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10년마다 증여해라. 이건 다 부모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 그렇죠. 증여는. 그렇죠. 맞아요. 아직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증여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조금 신경 갖고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펀드 같은 거나 이렇게 가입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 금액이 뭐 크게 이렇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그 증여세 그 과세, 그러니까 2천, 5천 그 안에 들어온 만큼 금융자산을 사줬는데 얘가 금액이 올라서 예를 들어서 1억이 됐어요. 1억이 됐다. 그러면 1억이 얘 이제 원동력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거가 있잖아요. 그 금액이 신고를 해놓은 금액이 1억이 된다.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좀 계획을 갖고 미리 증여해라라는 거고. 세 번째입니다. 단순 증여보다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해라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계산 구조에서 요 채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임대보증금이 있어. 근데 그 임대보증금은 받는 사람, 자녀가 나중에 갚아야 된다고 하면은 그 임대보증금만큼은 증여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가 뭐냐면 증여재산, 보통 이제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보통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은행 이제 대출금, 요거를 이제 자녀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두 가지 세무 문제가 발생을 해요. 먼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는 본인이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그 채무 금액만큼 차감한 게 이제 증여재산가액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만큼 증여세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대신에 주는 사람, 증여자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자녀한테 이전해 주면서 본인의 채무가 없어졌어요. 이거를 이제 유상으로 이전됐다. 소유권을 주면서 본인의 채무가 뭐 없어졌다라고 봐가지고 이 채무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 자녀 입장에서는 채무 금액을 뺀 금액만큼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 증여자, 부모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럼 한번 사례를 한번 갖고 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증여하는 거하고 채무를 이용한 부담부 증여가 어느 정도 실익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은 부담부 증여하면은 자녀 입장에서 증여세도 내야 되고 부모 입장에서도 양도소득세도 내면은 오히려 더 그게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사례를 한번 드려볼게요. 시가 8억짜리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5억을 끼고 이제 부담부 증여를 이렇게 자녀한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채무가 없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8억에 대해서 증여 그 재산 공제가 5천만 원. 그럼 7억 5천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 보면 1억 6,500만 원을 자녀가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증여세로. 근데 부담부 증여를 한다. 그러면 8억에서 임대보증금 5억 뺀 3억이 이제 증여세를 내면 되죠. 여기서 5천만 원 공제가 되고 세금 계산해 보면 4천만 원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세금이 거의 1억 2,500이 줄어요. 굉장히 큰 효과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 채무 금액, 아까 5억이라고 했잖아요. 이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어쩔 수 없이 과세가 돼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5,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채무를
증여를 해줬으니까 나는 채무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게 양도소득이 된다는 얘기죠.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유상이자이네. 예, 뭔가 받았다, 채무가 없어졌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도로 도는 겁니다.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그 지역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거든요. 예. 송파, 서초, 강남, 용산을 뺀 지역은 다 비지역 조정이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뭐 주택이 여러 채 있다 할지라도 그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주면은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이 적용되거든요. 중과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내야 되는 증여세하고 부모가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 합해봤자 9,600만 원이에요. 단순 증여했을 때하고 세금을 비교해보면 거의 7천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된다는 그렇네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단순 증여보다 실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담부 증여가. 예. 그러면 이 부담부 증여에서 가장 효과적인 절세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자녀 입장에서는 부채가 크면 클수록 증여세로 내야 되는 작아져요. 근데 문제는 부채가 크면 클수록 양도소득세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부를 이전하려면은 부모 입장에서 비과세 대상이면 양도세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다 바뀌는지 볼게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부모가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다가 요거를 부담부 증여했습니다. 그럼 자녀 입장에서 임대보증금 뺀 4천만 원 증여세를 내는데 부모 입장에서 원래 이게 과세 대상이라고 하면 5,6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비과세 대상이니까 양도세가 없어요. 그러면 4천만 원만 내고 이 부동산을 이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식한테 가장 효과적이죠. 한때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적용됐을 때는 이 부담부 증여가 오히려 불리했었거든요. 왜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중과되니까. 그렇죠. 중과되다 보니까 단순 증여보다 훨씬 불리해졌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증여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부담부 증여를 잘 활용하시면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내용이. 이번엔 네 번째 절세 방법 한번 볼까요? 계좌이체 좀 하고 갈까요? 네? 우리 아들한테 좀 증여를 해야 될까요? 미리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상담 맞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네 번째요.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이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번에는 수중자, 증여를 받는 자 얘기거든요. 이 수중자를 늘려서 증여재산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증여를 받았을 때 세금 계산에 있어서 증여재산 공제라는 게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 주느냐, 누가 누구한테 받느냐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배우자끼리는 6억 원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직계 존속 부모님이 자녀한테 준다 그러면 5천, 미성년자는 2천. 거꾸로도 줄 수 있어요. 직계 자녀가 부모님한테도 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녀가 설령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2천만 원이 아니에요. 5천이에요. 5천만 원. 그러니까 혹시 미성년 자녀가 어디서 뭐 돈을 벌었다. 부모님한테 준다. 5천까지는 그냥 공짜로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족은 1,000만 원. 한번 사례 한번 들어볼까요? 외할아버지가 외손자한테 돈을 준대요. 그러니까 증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외손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면 5천이고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준대요. 피가 안 섞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5천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는 기타 친족으로 봐가지고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장모님이 사위한테 주는 것도 마찬가지 1,000만 원만 공제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증여받았을 때 한 사람한테 증여하지 말고 여러 사람한테 증여하라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공제 금액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따로따로요? 그렇죠. 한번 볼게요. 할아버지가 5억 원의 현금을 그 아버지가 그 5억 원의 현금을 이제 증여할 예정입니다. 근데 요거를 아들 혼자 5억 받는 거하고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이렇게 나눠서 받는 경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들이 5억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님이 아들한테 주는 거니까 5천만 원 공제가 되고 4억 5천에 대해서 세금을 구하니까 8천만 원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아들 혼자 받지 말고 아들 3억 5천, 며느리 1억 1천, 손자 2천 이렇게 받는다고 볼게요. 그럼 먼저 손자부터 보면은 2천까지는 세금 안 내잖아요. 며느리는 1,0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는데 1억 1천을 준 이유는
1,000만 원 공제되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10% 세율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10% 세율 구간까지는 그래도 적은 비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줬습니다. 1,000만 원. 나머지를 아들한테 줍니다. 그럼 5천만 원 나오거든요. 그럼 아들 혼자 5억을 받았을 때 8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이렇게 조금 안분했더니 세금이 6천만 원, 2천만 원이 세이브가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증여세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받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각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여할 때는 조금 받는 사람을 조금 늘려가지고 증여하는 게 현명하다. 정상적인 가족이랑 어차피 아들이 봐서 이거 나중에 상속증여 문제 다 되니까 이렇게 나눠내는 게 사실 좋은 건데, 그죠? 맞아요. 근데 가끔씩 상담하다 보면은 며느리는 못 주겠대요. 아들, 손자까지는 허용하겠는데 며느리 사위까지는 조금 거부 반응을 많이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가장 힘센 사람이 며느리라는 걸 모르시는 건 아닐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요즘 많이 이제 깨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이렇게 많이 골고루 이렇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